제가 실직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을 감독님이 자르셨더라고요, 안타깝게. 근데 제가 그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을 정말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 사랑하는 그 남자라는 이 존재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모르는 제가 선 이유에 대해서도 끝까지 모르고 간 거예요. 이병헌 씨를 오해하면서 갔잖아요. 네네. 그런 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 정말로. 그래서 근데 말씀 나온 김에 여러분 방금 보신 영화를 상기해 보시면 이제 이 출연진 중에 물론 색깔 쓰는 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의상도 범상치가 않지만 이 두 커플은 같이 살아서 그런지 이제 외양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같은 게 굉장히 개성적이잖아요. 일반적인 패션들은 아닌데 이렇게 영화에서 외모나 옷 입는 방식은 우리가 그냥 넘겨볼 수가 없잖아요. 그 캐릭터의 어떤 면모하고 분명히 필연적인 관계를 필름메이커들이 고민을 해서 결정한 그 입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 메이크업, 의상들 선택할 때 두 배우께서 의견을 내신 부분이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의 그 외양을 꾸미는 방식이 인물의 어떤 성격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눈에 너무 확 들어와서 처음부터. 성민 배우님. 네, 뭐 그냥 입으로는 이거 역시 이런 식이에요. 의견은 없었다. 네, 네. 뭐 그런 얘기 없었는데 나는 그냥 의상 뭐 여러 개 입어보고 사진 찍어서 감독님이 오케이 했던 것 같고 뭐 머리 스타일은 그 송정인 실장님이 네. 분장훈 실장님이 애써 그 윗머리가 비어 보이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고 저는 뭐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가발은 아니고 머리 길러서 파마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아마 비슷했던 지점은 아마 본모가 옷을 사거나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라가 입혀주는 데 있고 그죠,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슷하게 꾸며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야. 하나는 자기가 사서 입은 건데 락티? 그렇죠. 그 헤비메탈 밴드 그 그림 그려서 아, 네, 맞습니다. 그 옷 입고 죽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음반 듣고 오디오 막 그러면서 락 음악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조용필도 듣지만 헤비메탈도 듣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그 막 해골 그런 그때 마음이 그런 거죠. 아라의 배신을 그렇죠. 알고서. 그런 옷 입고 죽는 모습이 더 웃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의 구조상 아라하고 미리가 이렇게 병치된 구조로 그렇죠.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거를 많이 살리고 싶으셔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연기적으로도 많이 이제 단초가 됐었고 스타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한 옷을 입거나 그렇게 비슷한 스타일로 이렇게 꾸며보는 것들이 있었고 그 사실은 제가 옷을 입고 가는데 진짜 과하잖아요. 뒷동산 올라가는데 부츠 신고 막 치마 입고 뭐 온갖 걸 막 다 모자를 둘러 쓰고 막 스카프를 하고 과한데 그 어떤 전반적으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리얼리티보다는 그 가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캐릭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을 또 배웠고요. 그리고 좀 그래도 아무래도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놓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송정인 분장 감독님이랑도 말씀드린 게 굉장히 그 네일 아트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저는 그냥 네일 아트를 동네에서 하고 간다고 했더니 연장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틀 만에 다 띄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하라고. 그래서 연장이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손톱을 더 늘려가지고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제가 맨 마지막에 필살의 연기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역광으로 저의 긴 손톱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놓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머리숱은 없어도 긴 머리는 포기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긴 머리를 한다든지 뭔가 손톱에라도 신경을 쓴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배우들이나 스태프들한테 하고 대화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리얼리티라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좁게 잡지 말자는 얘기를 합니다. 뒷동산에 갈 때도 이렇게 입고 가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연극 배우고 연극 배우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낭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그 피크닉 장면은 아라한테 참 중요한 이유가 남편이 실직을 하고 한심한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벌레는 네가 벌레지 이렇게 말할 만큼 한심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렸는데 매일 소주만 마시고 밤새 그런 사람이었다가 그 소주를 다 버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구인 광고 복원해서. 예. 그 이제 정말 거듭난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서 이제 이뻐진 거예요. 다시 옛날 남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걸 축하하기 그렇죠. 위해서 하는 예. 피크닉이죠. 그래서 예쁘게 입고 막 와서 종종 걸음 달려와서 팔짱 끼고 옛날에 우리 그때 생각나라고 하는 그런 좀 애틋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뭐랄까 보헤미안 같은 스타일로 예쁘게 꾸민다고 저희들끼리는 생각했죠. 근데 지금 막 생각나는데 이성민 배우님 저는 그 처음에 술에 절어 있을 때 등장 장면하고 그 피크닉 때 술 끊고 나서 얼마간 지난 다음이잖아요. 좀 체중 변화가 있어 보이던데 실제로 조절하신 건지 전혀 아니면 없습니다. 그냥 촬영이나 뭐 분장으로만 만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최초 등장하면 뒷모습 이런 게 좀 후반에서 더 투실투실하게 연기력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초능력 아닌가 그렇게 보이게. 박기수는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그렇게 술 취한 모습을 연기로 오로지 하는 것처럼 침 연기 예. 박기수 선출이 막 이렇게 폭탄주 마시고 나서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그 연기도 진짜 주정뱅이 같아 보이잖아요. 실제 희순 씨는 그런 주사가 전혀 없습니다. 대단한 배우들입니다, 진짜. 웃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옷을 입혀줬다 그 말처럼 둘의 생활 공간 집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아라 아버지의 재력과 아라의 어떤 미감으로 집을 다 이제 싹 만들고 그 음악감 사무실만 딱 제 남편한테 동굴처럼 여긴 너의 서식지로 해라라고 불화를 해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그 모든 면에서 약간 그 아라가 꿈꾸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실업이라는 걸 만나서 그 실업에 대처하는 자세가 그거에 미치지 못할 때 아라는 참지 않지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라가 범모를 대항이 사랑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자기의 바람을 채워주지 못할 때는 상당히 뭐 내 삶에서 잘라버릴 수도 있고 물론 보니까 두 방 맞았다고 죽냐라고 물었을 때 보면은 이거는 죽이려고 썼다기보다 화풀이처럼 그냥 이렇게 방아쇠를 당겼는데 죽었다는 거에서 좀 당혹스러워하는 근데 좀 이렇게 약간 때리고 싶었던 그런 느낌으로 총질을 한 것 같거든요. 이 배우님은 도대체 아라의 그 범모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치가 않은데 어떻게 마음속에서 이해를 하셨어요? 그때 부산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실직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을 감독님이 자르셨더라고요, 안타깝게. 근데 제가 그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을 정말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 사랑하는 그 남자라는 이 존재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모르는 제가 선 이유에 대해서도 끝까지 모르고 간 거예요. 이병헌 씨를 오해하면서 갔잖아요. 네네. 그런 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대사하기 전에 정말
땅을 막 구르면서 정말 답답해 미치겠다는 액션을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 남자들은 끝까지 약간 그런 답답함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짜증이 폭발을 해서 했던 행동들이다. 아, 그렇군요. 그 오해 부분이 너무 웃긴데 이 영화에 너무나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대사가 많지만 제 경우에는 그거예요. 그 법모가 했던 요리를 하다 보니 아라를 독차지하고 싶어한다는 게 제일 그 5분 장갑을 끼고 온 바람에 만수가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는 법모로서는 도대체 이놈이 무슨 배짱으로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나를 만나나. 도대체 얘는 정말 그냥 내가 눈 감아주고 있으면 그냥 몰래 만나든가 그럴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생각해낸 답이 결국 요리를 하다 생각해보니까 아라를 독차지하고 싶어졌냐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마이크 넘기기 전에 사실 고추잠자리 시퀀스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강렬하게 좀 관객들께 인상을 남기는 것 같고 모든 면에서 영화의 액션 하이라이트이자 사운드적으로도 정점에 있는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아서 몇 테이크 만에 완성하셨는지 스토리보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그날의 현장에서 이제 세 분이 기억하는 바를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되도록 좀 많이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사운드도 마치 제 비유로는 이제 여러 겹 유화를 그릴 때 여러 겹을 바르듯이 뭔가 안 들리게 하는 그런 사운드, 안 들리게 하기 위한 사운드 디자인 같은 정말 희귀한 어떤 그 영화적인 기법을 본 것 같아서 그 점도 인상적이지만 일단은 촬영 현장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찍으셨는지. 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를 찍어서 굉장히 정교하게 찍긴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 찍을 때 사실 제일 처음엔 이제 고추잠자리 생각하고 계셨지만 틀지는 않고 조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연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을 그렇게 시작하시니까 너무 기준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근데 정말 두 분이 대단하신 게 그 상태로 또 얘기를 하면 소리는 다 들리는데 또 이병헌 선배님은 안 들리는 척 그렇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해를 사고 계속 그 오해를 계속 증폭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고요. 그 사실 그 액션 팀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뒤집어지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액션 스쿨에서부터 연습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춰놨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좀 인위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성적인 구조처럼도 보이고 법모가 보기엔 너무 자세도 이상하고 야릇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 와중에 또 막 살은 이만큼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나오기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너무 이병헌 선배님이 액션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진짜 개싸움처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막 그 연장한 손톱은 뜯겨져 나가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또 막 스타킹을 신고 있으니 일부러 그래서 그 무대 아니, 미술 해주시는 분이 밑에 카페트도 깔아주시고 음악 감상실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걸 또 배려해서 또 깔아주시고 조금 덜 아프라고. 네네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 수고도 해주셨고 그 장면 찍으면서 힘들긴 해도 굉장히 또 하다가 보니까 장롱 밑으로 들어간 건 또 거기서 나온 또 아이디어였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없었어요. 오, 그게 오. 이렇게 둘이서 총을 놓치다가 바로 잡는 거였는데 한 번 더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처럼 저희 다리만 보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누가 먼저 잡을까도 생각했어요. 총을 누가 먼저 잡는 게 제일 먼저 잡는 게 재밌을까? 그리고 누가 잡았다고 생각하고 꺼냈는데 총이 아닌 다른 거면 어떨까? 뭐 그런 의도도 나오고 그게 재밌겠어? 아니면 총이 나오는 게 재밌겠어? 거꾸로 잡았어 근데. 네네. 그러고 그랬더니 또 이병헌 선배님이 나는 출입구를 못 찾아갖고 허둥지둥 하는 게 재밌겠다. 이쪽으로 내 집이 아니니까 처음 맞아. 와본 곳이니까 남의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총을 기다려야 되니까 거꾸로 잡고 뭐 이쪽 나갈 때마저도 걸어갈까 슬라이딩을 할까 점프를 하는 장면도 있어요. 점프를 해서 나가기도 하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완성한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럼 고추장 자리는 끝까지 촬영할 때는 안 틀은 거예요? 와. 예, 전혀 틀어놓고 안 했어요. 감독님 그럼 이 천재분들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귀에 들리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네, 네. 근데 감독님 그러면은 스토리보드가 어떤 그 곡의 포인트하고 뭐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은 없었던 거예요? 스토리보드를 그렇게까지 만들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악과 이 행동의 매치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건 정말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스토리보드를 그것까지 계산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편집하고 편집이 있죠. 그럴 때 이제 맞춰보기로 했고 스토리보드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턴트맨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한번 제 스토리보드대로 이렇게 액션을 해요. 그걸 또 캠코더로 찍어요. 그걸로 또 편집을 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어디를 고쳐야 되겠다. 또 스토리보드를 고치고 또 액션 스쿨에서 이제 이 사람들 연습할 때 또 그걸 고쳐서 하고 뭐 그런 그냥 그 과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술팀이 하고 제가 스토리보드 고치고 이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도 또 현장에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엄연아 씨 기억력이 진짜 좋네. 생생했어요. 네. 그리고 그 노래도 결정이 안 됐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노래를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클리어를 해야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막 나는 이 노래 막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그땐 감독님 그래서 저도 못 찾겠다 꾀꼬리는 왜 아닌가 그런 거. 예, 저도 그거 두 개 후보였는데 못 찾겠다 꾀꼬리와 고추잠자리인데 그냥 이것저것 맞춰봤을 때 그 고추잠자리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 권총이 몸싸움하다가 오디오장 아래로 들어간다. 그거는 병원의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병원 원래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계속. 네, 그랬었어요.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얘가 기억력이 너무 좋네. 그때도 이제 이게 갑자기 바뀐 거라서 촬영팀도 그렇고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걸 찍으신다고 하는데 정말 일사불란하게 벽을 뜯고 그 안에 막 레일 깔고 바로 레일. 조명을 바로 파박 튀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걸 일사천리로 다 하셨어요. 변경된 거를.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 성민 씨도 얘기 좀 해봐요. 저는 감독님 잘하시 기억력이 잘 없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추잠자리 씨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촬영 때는 왜 이렇게 해야 될지 잘 이해 못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말은 되니까 오디오가 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하는데 영화를 4번 봤는데 최근에 그 씬을 보면서 이해한 게 감독님한테 묻지는 않았지만 만수가 그 거울 속에 본인을 보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두 인물이 깊숙이 감추고 있던 그들의 뭔가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원 없이 소리를 한번 질러보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그 커다란 음악 소리가 필요했고 그 음악 소리를 뛰어넘는 그 정말 절절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깨달아서. 이게 그 표면에 드러나는 거는 총선을 가리기 위해서 볼륨 올렸지만 사실 창조적인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보통 상황에서 그렇게 막 거의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과장된 연기라서 못 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정말 절절한 마음을 한껏 소리 지르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못 벌면 집이라도 팔아, 마트 가서 짐이라도 날라라고 할 때 그 자기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관객은 그 들으면서 주면 그 할 것이지 너는 왜 안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을 막 스스로에게 절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저는 또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은 이 영화에서 이성문 씨의 연기가 제일 좋은 순간이 아라가 너한테 그런 말까지 해? 라고 음악 카페 얘기했을 때 그 말을 하기 전에 막 눈물이 크렁크렁하고 막 입이 그냥 삐죽삐죽하고 막 그런 표정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찍을 때 미처 그걸 잘 못 봤어요. 그래서 편집에서 그게 잘려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편집을 마무리하기 조금 전에 뭔가 아까운 순간을 내가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겁이 갑자기 덜컥 났어요. 편집이 기간이 헤어지기 결심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가 뭔가 놓치는 게 아닐까 하고 제가 버린 테이크들 그리고 선택한 테이크 중에서도 버린 구간들을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다시 했어요. 그때 발견한 거예요. 와 이거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그러면서 놀랐죠. 실망했죠. 감독님도 다 보시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또 스스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걸 내가 못 봤을까? 그래서 진짜 정말 반성도 많이 하고 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찾아냈을 때 너무 기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 있으니까 또 그 다음 그걸 받아서 만수가 당황해서 내가 음악 카페 얘기는 좀 선을 넘었나 하는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런 후회하는 표정도 순간적으로 또 다시 그것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장해가지고 그 장면에 아주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퀀스에 그런 순간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라는 게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모니터를 감독님이 주로 보시잖아요. 물론 모니터 안 보고 배우 옆에 있는 감독님도 있지만 그런데 작잖아요, 모니터 화면이. 그래서 그 후시할 때나 그럴 때 크게 보니까 그때 연기를 이렇게 했었네 하고 놀랄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감독님들도. 영화의 특징이 아닌가 싶고, 그 고추잠자리 시퀀스는 저는 사실 이제 아가씨 이후로 박찬욱 감독님이 뭔가 예술가로서 좀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뭐랄까 그 이후의 작품들이 헤어질 결심도 있고 리틀 드러머걸, 동조자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그 이전보다는 이제 영화 언어가 더 유창하고 풍부해지셨고 오케스트레이터로서의 면모가 그 이전 작품들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번 작품은 좀 박찬욱 감독님이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기법의 조합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그 지금까지 우아함 대신에 뭔가 충돌, 역설 이런 미학을 한번 밀어붙여보자 하고 작심을 하신 게 아니었나 끄떡이고 계시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시퀀스에서 좀 확신이 들었어요. 헤어질 결심,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게 이 영화 만들면서 헤어질 결심으로 제 영화 세계에 입문한 팬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당황하겠다.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 예.